돈은 준비됐어. 5억! 너가 말한 대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 계획대로 하자.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일까요? 그리고 왜 미연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뭔가 음모적인 느낌이 섞여 있을까요? 신우이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비가 내리는 오후 정화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죠. 35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채 7살 딸 지은이와 함께 이 집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 또 집안일 안 하고 멍하니 뭐하냐? 시어머니 김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일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녀는 정화를 바라볼 때마다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죠. 정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우리 아들이 죽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식구들까지 우울하게 만드는 거야? 순자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라리 우리 미연이처럼 살아봐. 쟤는 얼마나 야무지게 사는지 알아? 신우이 미연은 정화보다 10살 어린 43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정화와는 달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최근에는 재벌 3세로 소문난 남자와 만나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미연 씨가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미연이가 얼마나 똑똑한 애인지 몰라? 시집갈 집도 압구정동 펜트하우스고 시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야.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정화는 미연에 대한 시어머니의 자랑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신우이는 화려한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요. 운명이란 참 잔혹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미연이 창피하지 않게 처신 잘해라. 너 때문에 아들도 잃었는데 딸까지 망치게 하면 가만 안 둬. 정화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말들이 날마다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죠.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불행을 가져온 장본인인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옷으로 단장한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미연은 정화에게는 시큰둥한 인사만 던진 채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시어머니들 분이랑 식사했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야. 혼수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딸. 그런 좋은 집안에서 인정받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정화는 모녀의 다정한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외톨이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늘 미연을 편애했지만 이제는 그 편애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세 여자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와 고모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미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혼수 준비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 시어머니가 체면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준비하라고 하시거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미연이 첫 결혼인데 부족함 없이 해줘야지.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한 5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 정화의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5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순자도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그 돈이 이 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시어머니가 은행에서 나오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순자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정화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이 결혼 준비 때문에 은행에 좀 다녀왔어. 혹시 5억이라는 돈을 정말 마련하신 건가요? 그래, 순자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잡혔어. 우리 미연이가 부족함 없이 시집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이었죠. 비록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정화와 지은이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어머님, 그런 큰 결정을 혼자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혼자서? 이 집 주인이 누군데?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옳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날 저녁 미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환한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5억 다 준비해놨어. 미연의 얼굴에 기쁨이 스며들었습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최고예요. 정화는 이 모든 대화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죠. 죄송합니다. 정화는 바닥에 떨어진 접시 조각들을 주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였죠. 정화는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미연이가 결혼하면 좋은 집안 사위가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 살림도 나아질 거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잃게 되면 지은이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런데 어머님, 대출금은 어떻게 갚으실 계획이세요? 순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미연이 시댁에서 도와줄 거야. 그렇게 부자인데 5억 정도야 뭐. 걱정 마. 봐. 하지만 정화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미연의 결혼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시댁에서 과연 그런 큰 돈을 선뜻 도와줄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미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전화를 받을 때도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죠. 정화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화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미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대화를 우연히 들게 되었습니다. 응, 돈은 준비됐어. 5억. 내가 말한 대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 계획대로 하자.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일까요? 그리고 왜 미연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뭔가 음모적인 느낌이 섞여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연은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혼수 쇼핑 같이 하자고 해서 며칠 나갔다 올게요. 순자는 딸을 배웅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미연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 같기도 하고 결심 같기도 한 복잡한 표정이었죠. 미연이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정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정화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미연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순자가 기다렸지만 셋째 날부터는 초조함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도 계속 꺼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죠. 정화는 시어머니의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미연을 자랑하며 웃는 대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식사 때도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순자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정화를 불러놓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미연이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집안 분위기가 무거운 것도 모두 정화 탓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정화가 이 집에 불운을 가져왔다며 온갖 모진 말들을 쏟아냈죠. 정화는 시어머니의 원망 섞인 말들을 묵묵히 들어야 했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었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죠. 다만 지은이가 이런 분위기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애쓸 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순자는 미연의 약혼자라고 했던 남자에게 연락을 취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남겨둔 연락처로 전화해봐도 통하지 않았죠. 심지어 그 번호는 존재하지도 않는 번호였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정화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미연이 5억을 가지고 도망간 건 아닐까요? 그 모든 결혼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시어머니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3주째 되는 날 드디어 순자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연락 없이 집을 나간 것만으로는 실종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죠. 경찰은 가족 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며 좀 더 기다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정화는 점점 지쳐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자신을 미워하고 냉대했지만 순자 역시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다가가서 함께 미연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화를 노려보며 이 모든 일이 정화의 저주 때문이라고 소리쳤죠. 아들을 잃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딸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화는 시어머니의 절규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 집에 불행을 가져온 걸까요? 남편도 이제는 미연도 잃게 만든 걸까요? 죄책감과 억울함이 교차하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이자에 대한 독촉장이 날아왔고 미연은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죠. 순자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초췌해졌습니다. 정화는 혼자서라도 미연의 행적을 추적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연이 자주 가던 카페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려 했지만 미연과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미연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정화는 미연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도박장 주소와 암호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미연이 도박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연이 정말 5억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라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는 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과 지은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새벽이 되자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미연을 직접 찾아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연이 사라진 지 5주째 되는 날,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정화는 급히 구급차를 불러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인한 일시적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순자의 상태가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딸에 대한 걱정과 절망이 그녀의 정신과 육체를 모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강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죠. 가끔씩 미연의 이름을 부르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정화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화는 시어머니를 돌보면서도 계속해서 미연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미연이 남긴 쪽지의 주소를 찾아가 보니 그곳은 번화가 지하에 숨어 있는 불법 도박장이었죠. 하지만 정화는 여자 혼자서 그런 곳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주변을 맴돌며 미연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후 한 택시 기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그는 한 달 전쯤 큰 가방을 든 여자를 그 도박장 근처에서 태웠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인상착의가 미연과 일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화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연이 정말로 5억을 가지고 도박장으로 간 것이 확실해 보였죠. 하지만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며칠 후 은행에서 더욱 강력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도 거세어졌죠. 정화는 은행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다는 경고였죠. 정화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집을 잃으면 시어머니와 지은이와 함께 갈 곳이 없었죠. 그녀의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남편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시어머니는 병들어 누워있고 미연은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렸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정화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순자는 모든 것이 정화의 잘못이라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이 집에 온 이후로 불행만 계속되었다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악을 썼습니다. 정화는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녀는 정화가 미연을 질투해서 일부러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억지 주장까지 했습니다. 아들을 죽게 한 것도 모자라서 딸까지 해쳤다며 저주 섞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정화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지만 무고한 지은이까지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었죠. 미연을 직접 찾아내서 5억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아는 지은이를 친구 엄마에게 부탁하고 시어머니에게는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순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 정화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정화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연이 남긴 단서들을 토대로 그녀를 찾아 나서는 길이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리로 나선 정화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결연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그녀의 발걸음에 힘을 주고 있었죠.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화는 마침내 운명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정화는 미연이 남긴 쪽지의 주소를 따라 도시의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도 어둡고 음침한 그 거리는 정화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인 공기, 건물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거친 웃음소리들이 그녀를 긴장시켰습니다. 첫 번째 도박장에서 정화는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경계심이 강했고 정화 같은 평범한 주부가 나타나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었죠. 정화는 용기를 내어 미연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화는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도박장 주변의 여관이나 고시원을 돌아다니며 미연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세 번째로 찾아간 허름한 여관에서 드디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한 달 전쯤 큰 가방을 든 여자가 며칠 머물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여자는 매일 밤늦게 들어왔고 낮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했죠. 정화가 미연의 사진을 보여주자 여관 주인은 확실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일주일 전에 그 여관을 떠났고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미연이 머물렀던 방을 확인해 보니 침대 밑에서 도박장 출입증과 함께 찢어진 신분증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화는 그 도박장 출입증을 단서로 삼아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3층에 위치한 그 도박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화투와 주사위에 열중하고 있었고 공기는 긴장감과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그 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미연과 비슷한 체격의 여자를 발견했지만 가까이 가보니 다른 사람이었죠. 실망한 정화가 돌아서려는 순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정화의 어색한 모습을 눈치채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화는 망설였지만 미연의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죠. 남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아는 척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의 증언에 따르면 미연은 이곳의 단골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고 마지막에는 엄청난 금액을 걸고 도박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전 큰 손실을 본 후 더 위험한 곳으로 옮겨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더 위험한 곳이라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남자는 정화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더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곳들은 일반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정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그 위험한 도박장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폐공장 지대에 숨어 있는 불법 카지노였죠.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곳이라 경찰도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그날 밤 폐공장 지대로 향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어두운 길을 걸으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미연을 찾겠다는 의지가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죠. 공장 굴뚝들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했죠. 잠시 망설이던 중 건물에서 나오는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초라한 옷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정화는 숨이 멎을 뻔했죠. 바로 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우아하고 자신만만했던 미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연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미연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이것이 정말 그토록 찾던 신우이의 모습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연은 정화를 발견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정화는 급히 뒤를 따랐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미연은 여기 있었고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나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날 밤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연을 다시 만나서 진실을 듣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죠. 비록 앞으로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화와 미연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제 보았던 조직 폭력배들이 아니라 경찰이었죠. 미연을 찾고 있던 경찰들은 익명의 신고를 받고 그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미연에게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국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었죠. 집을 담보로 잡고 마련한 5억 원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연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정화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화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경찰서에서 돌아온 직후였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분노와 실망, 그리고 딸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화에게 미연을 어디서 찾았는지 물었고 정화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연이 도박에 빠져 모든 돈을 잃었다는 것, 조직 폭력배들에게 빚까지 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전했죠. 순자는 정화의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범죄자가 되어 경찰서에 끌려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딸을 직접 신고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구치소에 미연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본 미연은 더욱 야윈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는 정신적으로 안정된 것 같았죠. 미연은 정화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것에 대해서 말이었습니다. 미연은 정화에게 어머니께 전해달라는 말을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어떤 처벌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반드시 어머니께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은행의 압박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출 원금 상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자
연체로 인한 추가 부담금도 늘어나고 있었죠. 정화는 은행 담당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혼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하고 은행에 분할 상환을 제안해 보기도 했죠. 하지만 5억이라는 큰 금액 앞에서는 모든 노력이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화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연이 체포되면서 그녀가 빚을 지고 있던 조직폭력배들도 함께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는 것이었죠. 불법 도박장 운영과 고리대 금업 혐의로 조직 전체가 일망타진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정화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연이 조직폭력배들에게 진 빚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화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불법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5억 원을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었죠. 조직폭력배들이 가진 재산도 대부분 다른 피해자들의 손에 배상해 우선 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정화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가서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해 보기로 했죠. 미연의 사건이 불법 도박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로서 특별한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돈을 빌린 경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약정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더 이상 유예 기간을 줄 수 없으며 조만간 담보물을 경매에 붙일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와 순자는 거실에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정화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죠. 그동안 정화를 탓하고 원망했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킨 것은 자신의 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화 역시 시어머니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가족으로서 함께 이겨내고 싶다고 말했죠. 집을 잃더라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여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었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함께 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잃은 지 한 달 후 정화와 순자 그리고 지은이는 작은 전셋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정화가 시작한 파트타임 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순자는 더 이상 정화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안일을 도우며 지은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매주 구치소에 미연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미연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처음에는 자포자기했던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연은 정화에게 구치소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처럼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죠. 출소 후에는 도박 중독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화와 순자는 법정에서 미연을 기다렸죠. 미연은 한결 차분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정화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죠. 판사는
미연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와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선고였죠.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을 나선 후 세 여자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순자는 미연에게 실망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제는 미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어머니와 정화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준 것에 대해서 말이었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화 역시 미연을 격려하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몇 달 후 정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지역 복지관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을 잃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얻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은이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무관심했던 그녀가 이제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고 여기게 되었죠. 지은이 역시 할머니와 가까워지면서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미연은 사회봉사 활동으로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정식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세 여자는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화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했죠. 힘들었지만 결국 가족 모두가 더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도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이제는 며느리와 손녀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연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세 여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화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과 돈을 모두 잃었지만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말이었죠.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전셋집에서 세 여자와 지은이가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정화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있었고 미연은 지은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죠. 정화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이 된 그들의 모습을 남편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마침내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는 자유로운 여자가 된 것이었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시련이 그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